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할 것을 촉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용수 할머니는 내일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여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증언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내용 짚기 전에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저희가 화면을 미리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님 꼭 일북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국제법정에 나가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하게 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꼭 하여 주십시오. 해가 바뀌었는데 이 해에 꼭 되고자 하여 주십시오. 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의 호소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우리 법원이 사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상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스가 총리가 앞장서서 사실 국제법 위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판단한 그 판결이 국제법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주권 면제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주권 면제는 각국이 다른 법원에서 판결을 내용 가지고 그걸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권 면제 조항을 내세워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답답함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스가 총리가 또는 일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재판을 받아보자 그러면 우리 정부가 판결을 내리고 우리 법원이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일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엔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국제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판결 받아보고 그러면 일본에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우리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정부는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용수 할머님이나 이런 이제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지지분이 해결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그러면 이게 이제 아예 그냥 국제법에 호소를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한번 판결을 받아보고 그러면 일본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기자회견도 열고 정부의 요청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답답함의 표현, 호소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일단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다기보다는 생전에 최후의 어떤 마지막으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 면제론 때문에 2012년도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선례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전범 국가였죠. 이탈리아의 한 페린이라는 사람을 강제징용으로 이제 무단으로 어떤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갔는데 그때 주권 면제 이론으로 그 이탈리아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전범 국가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사건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였고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또 더 반인도적인 범죄라는 측면에서 다른 판단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어떤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거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문제로라도 이 국가 면제론, 주권 면제론이라는 국제적인 간섭법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이제 재판관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페리니 사건에서 다수 의견으로 기각은 했지만 또 소수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국가 면제 이론이라는 건 유동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법리로서 피해자를 구호해야 된다. 피해자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소수 의견도 남아 있는데 우리도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다 위헌으로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변경해가는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국제간섭법도 대다수가 국가 면제론도 충분히 존중돼야 될 국제간섭법이지만 시대가 변했고 특히 이렇게 전쟁에서 반인도적인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침해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게 다수 의견이 되면 승소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건 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은 불리하니까 지금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걸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여론이 사실은 이 지금 위안부 사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인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건 분명히 인격권을 완전히 말살한 것이군요. 그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말살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쟁 상황에서 타국의 여인들을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 주권 면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허들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장애물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됐을 경우에 국제적 여론이 여기에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제 증인들을 부르서 증언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피해를 당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예. 이분들까지 나와서 다 증언을 해보세요. 그게 전 세계에 다 보도가 될 것이고 언론에 알려지게 될 텐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긴다 하더라도 주권 면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혹시나 이게 정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지나 여론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증언 하나하나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게 전 세계에 알려질수록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본이 섣불리 이 문제를 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한 부분을 반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내세울 게 없으니 지금 주권 면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왔고 그것이 국제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ICJ에 제소를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본에게도 안 좋은 쪽으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일본이 나서서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전 세계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본이 제소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론 말씀해 주셨지만 여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 그 국제법 전문가도 이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군의 관여를 좀 일반적 표현으로 얘기를 해왔었지만 이게 그 사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일본 정부에게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위안부 피해 문제가 사실은 국내 재판에서 이제 재판관권이 인정이 돼서 심리가 되고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도 제기됐지만 다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전 세계적인 무대의 사법재판소에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와 문헌으로서 이것을 주장하고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세계적인 언론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는 승패와 상관없이 이것을 국제 무대에서 전쟁 피해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당시 인권 침해가 얼마나 악독했는지를 알리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제형사사법재판소가 2012년 판결을 그렇게 내렸을 때 비판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이 어떤 주권 면제라는 건 국가의 어떤 주권을 강조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어떤 오래된 습관이지만 이것도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맞바꿀 수는 없다. 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만약에 지금 한 7년, 8년, 9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가까이 지나서 다른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래야 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걸 설시한 겁니다. 주권 면제론도 있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도 있었고 2015년 합의도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인격권이라는 것, 인간의 존엄의 가치는 어느 무엇도 바꿀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개인의 청구권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은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국제 규범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법재판소에서 잘 설득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과거의 판례를 선례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게 된다면 일본 정부는 이걸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법률적으로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동의해야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린다, 회부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제소했을 때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국제법 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한 국가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소했을 때는 거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지만 만약에 거부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동의받지 실효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해 당사자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기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 이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회부가 되고 우리나라가 승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의미하고 역사적으로 또는 세계적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뭐 만약입니다만 실제 이제 회부가 돼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한일 관계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제 사법재판소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면 양국이 본인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합의에 이끌어지지 않고 이건 사실은 사법재판소 가기 전까지 합의가 잘 돼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정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각 양국이 서로에 대해서 본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가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수 할머니나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매듭이 안 지워지면 계속 이 문제는 나아가니 한 번 좀 어려움이 겪더라도 매듭을 짚고 가는 것이 네.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정부도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어쨌든 할머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도 볼 것이고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때 어떤 양국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 정부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그걸 또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배상하는 것보다 양국 정부가 좀 합의를 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불거진 이상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대화 채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사법재판소 가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일 간의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될 거다. 또 어찌 보면 이번 이용수 할머님이나 이런 추진위원회에서 이 발표가 한일 관계 대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서 내일은 또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여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증언을 할 예정인데 예. 이런 활동 역시도 국제적인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하버드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미쯔비시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서 특임 교수가 대신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이 쓴 논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논문을 보면 이래요.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꼭 한 가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논문에요. 계약서 한 장이 없어요. 아니 제목은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예. 자기 생각만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계약서 하나라도 증거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학술적 논문이 증거도 없고 어떤 뭐 팩트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논문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 논문을 실으려고 하는 이 학술지도 검토를 다시 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교수라는 사람이 학술적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건요. 증거가 명확해야 돼요. 제3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만 학술지로 실릴 수 있는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계약이라고 해놓고 계약서 한 장 없습니다. 지금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저렇게 전 세계에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대 학생들이 화가 난 거예요.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왜 저렇게 논문을 썼을까? 실제 예.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논문을 쓴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제사회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또 학술제도 압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실제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님을 초대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지금 이제 강연을 듣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서 새로운 환기가 되어지는, 즉 여론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또 양심 있는 하버드대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도 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일부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란 분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셔가지고 램지어 교수 논문을 지지하는 그런 편지까지 또 학술지에 보냈다고 하니까 정말 분통이 터지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할머님들을 위하는 일인지, 할머님들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슈 큐브 2주제 함께 해봤고요. 손정혜 변호사 이어서 사건 큐브 함께 해주실 거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